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행정절차법을 하고 있죠. 32페이지에 1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한 것이, 바로 직전에 한 것이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의견 청취 절차라고 했죠. 따라서 케이스형 문제가 나올 때 아마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언젠가는, 아직 본격적으로 출제가 일부 됐지만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번 같이 보시죠. 17번. 자, 17번. A 행정청은 갑과 이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A 행정청은 갑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 지정 후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좀 보시면요, A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갑 그러면 이제 법인이겠죠, 되게.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는데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지금 하고 있던 차에 여기에다가 무슨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야. 그 협약의 내용은 뭐라고?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아마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잘 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판례 사안이었죠. 어때요?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약 절차는 무효다라는 판례 기억나십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런 명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 행정청이 하자 있는 행위를 할 때, 특히 침입적 처분을 하면서 하자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이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판례의 결론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당구장 표시 참고가 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 지정 후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이런, 그죠? 실제로 어떤 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역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가느냐 이거야. 여기 어떤 구조물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계도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그 사업 자체의 계획 자체에 대한 승인을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현재 취소했다고 나오는데, 취소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봐야죠. 그럼 이러한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를 논하시오. 자, 문제가 위법한지를 논하시오. 여기서 어디서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 문제의 세 번째 줄을 다시 보면, 사업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떠올리셔야죠. 의견 진술 기회가 왜 여기서 나오지? 의견 진술, 바로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 절차를 어느 경우에 밟도록 돼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상. 바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의견 청취 절차 또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의견을 청취한다는 말을 쓸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의견을 진술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요건 행정청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 청취. 요건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적절하게 용어를 구사해 가면서 쓰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위주로 이제 써나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이제 출제자가 이걸 그냥 알려준 거야. 청문 절차.
A 행정지에 거쳐서 할 청문 절차와 하나 한번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청문 절차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문제죠. 밑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 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의견 청취 절차. 네, 의견 청취 절차에 그 하자가 있느냐? 결여가 과연 하자인지. 의견 청취 절차가 결여되어 있죠? 없죠? 그냥 하자의 여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이제 개념 정의부터 들어가야 돼요. 의견 청취 절차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 줄 정도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뭡니까? 지난주에 다 배웠죠? 행정 처분할 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견 진술에 기회를 주는 행정 절차다. 간단히 쓰시고, 의견 청취 절차, 의견 청취 절차의 뭐 범위, 네, 인정 범위 어느 경우에 필요하냐? 의견 청취 절차.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원칙적으로 불이익한 처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불이익한 처분 또는 침해적 처분, 침해적 처분이라고 써도 되고, 뭐 다른 말 또 써도 되죠. 제가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러면 이게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되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법 배웠어요. 절차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청문이나 공청회나 또 청문이나 공청회가 없으면 최소한 의견 제출 절차. 의견 제출 절차는 꼭 두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논술식 시험에서는요, 특히나 지금 이거 케이스 형식이죠. 그러면 항목을 구성할 때 이렇게 앞부분에 이론적인 걸 깔고 이론적인 걸 설명하신 다음에 그러면 현재 이 주어진 문제 사안의 경우는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하려면 지금 여기에 뭐죠?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이지.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거, 이것은 불이익한 처분이다라는 걸 결론을 내줘야죠. 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지. 여러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이 회사는, 이 기업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나가는데 이 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그러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맨 아랫줄에 보듯이 사업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이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이제 기대 이익도 상실한다. 따라서 이때는 자기에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 뭐라고? 이 사안은 이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안 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었는데 안 줬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그냥 성급히 결론을 내리게 되면 답안지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줘야 될 사안이다. 그지? 네.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를 줘야 될 사항이다라고 딱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좋죠. 한번 해가지고 과연 줘야 될 사유인데 지금 안 줬다는 거를 성토해야 되거든. 그죠? 사업시행자 지정 할 때 의견 청취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성토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과연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검토한 끝에 생략 사유가 아니다, 법이 정한 예외적인 생략 사유가 아니라는 걸 밝히면 자동적으로 이 사안은 하자가 있게 되는 거죠. 의견 청취 절차에. 자,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에 이제 면제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그 면제 사유 절차법상, 행정 절차법상의 면제 사유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를 이제 쭉 쓰면 되죠. 어떻게 돼 있죠? 이거 지난주에도 많이 했습니다. 뭐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견 청취 절차, 의견 청취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드는데 그걸 들을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안전 또는 이제 복리를 위해서 긴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다. 긴급하게 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의견 청취 절차를 밟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자격의 문제인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일정한 처분이 반드시 내려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가령 뭐 건설업자 등록, 건설업자로서의 자격, 뭐 면허가 있겠죠. 그럼 그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등록 처분이 없어지는,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있을 때, 그렇죠?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있을 때는 재판이라는 건 효력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차피 행정청은 이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판결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상대방한테 의견 청취를 받아봐야 결과가 달라질 게 없으니까 이런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의견 청취가 굉장히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러면은 어차피 뭐 의견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미리 의견 진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청취가 현재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이유 문제는 판례를 소재로 한 거기 때문에 판례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배점이 크겠죠. 그러면 판례, 여러분 배운 판례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면 돼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즉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는 거야. 대법원은. 물론 얼마나 급했길래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해야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긴급하지도 않았고 이거는 뭐 자격 상실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 청취라는 게 현저히 곤란한 것도 아니고 문서를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라 그럼 충분히 청취할 수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사안이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판례 이렇게 놓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시험 답안지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써줘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소결론을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써줄까요? 요걸 하나하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서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이제 항목이니까 그대로. 과연 이게 긴급한 사안이냐 이죠. 다행히도 이 출제자는 여러분 위에 문제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당구장 표시로 참고라고 써 있어요. 사업자 지정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 처분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어차피. 자, 이걸 말로 잘 그럴듯하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업자 지정 처분 외에도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이 사건 처분, 즉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이런 취소 처분을 해야 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등등등등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요거하고 좀 다르게 써도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예,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 청취 절차에 생략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일단 여기 1단락이 끝났어요. 이게 첫 번째 한 20점 정도 배점이 되겠죠. 이거 다시 한번 논리를 좀 보겠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예요, 지금. 그랬을 때 의견 청취 절차가 무엇인지 써주고 의견 청취 절차는 어떤 경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견 청취 절차는 예외적으로 면제 사유가 있긴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는 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의 결론하고 똑같지. 여러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 시험이라는 건 꼭 판례의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감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타당한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쓰면 돼요. 그러나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판례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뭐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긴급한 생략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억지로 논리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판례가 있는 상황은 그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위법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죠? A 행정청이 거쳤어야 할 청문 절차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청문 절차에 관련된 지식을 여기서 마음껏 발휘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죠. 지난 시간에 그 내용과 크게 다를 필요는 없어요. 청문 절차에 대해서 무엇을 쓸까요? 무엇일까? 그러면 언제 청문 절차를 청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 실시하는지 청문은 언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법령이 정한 경우와 행정청이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이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상으로 실시할 때는 반드시 이제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하기 10일 전까지 요 어떤 처분의 제목 있지. 처분의 제목과 그 상대방의 성명이나 명칭, 그리고 처분의 내용, 이러한 처분을 하게 된 근거가 되는 사실, 뭐 이유 이런 것들을 밝혀가지고 미리 알려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준비해라 이거지. 네, 우리가 청문을 실시할 테니 준비해라. 이제 실시가 되면 청문의 방식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누구로 할 것이냐? 누가요? 소속 직원,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떤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제 주재하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은 언제 공개되냐? 원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여기 많은 내용이 있고요. 최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청문을 진행할 때 일단 상대방한테 필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돼요. 상대방이 아니라 다시요. 청문 주재자한테, 그죠? 청문 주재자는요,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상대방한테 설명해야 되겠죠. 시작할 때. 그러니까 왜 이러한 청문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당사자 등은 또 의견을 진술하고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이 이제 하루에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는 다음에 청문 일시나 장소를 상대방한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행정청에 대해서 필요한 문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쓸 말은 많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될까요? 실시했고,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제 종료가 됐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청문을 실시했으니까. 종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등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문 주재자는 청문 내용을 정리한 청문 조서, 그리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행정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청문 주재자 있고, 여기에 이제 행정청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출을 하고, 얘는 행정청은 이제 처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빨리 처분을 하고, 그리고 여기 뭐 자료를 반환하는 문제도 있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을 당사자에게 1년 이내에 청구가 있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자료. 그리고 처분할 때 이 청문회 결과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과를 반영하여야 되고, 네,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문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다 이겁니다. 언제 실수하고 이거 잘, 그래서 항상 이제 청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 교재 머릿말에도 썼지만 어떤 내용을 답안지에다 쓸 것인가를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여러분 청문에 관해서는 최소한 요 틀을 갖고 있다가 그냥 문제 나오기만 하면 막 써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 시험이 2차가 50분이잖아요. 50분. 네. 근데 40점짜리가 하나가 있고 20점짜리가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40점짜리는 20분 안에 써야 되고 요거는 각 10분 안에 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40점짜리인데 20분 안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웬만한 내공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보기. 그래서 우리가 이 논술식 시험은 정말 그 점수가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커트라인 최소한 과락 점수가 지금 60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죠. 60점 이상자 중에서 일단 점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60점 이상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일필휘지로 써갈 수 있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금방 흘러갑니다. 제가 2시간짜리 시험도 실제로 봐봤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쓰다 보면. 자, 18번 문제로 가죠. 18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방식. 처분의 방식은 문서주의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고, 그 처분의 방식은 이제 처분 문서주의다. 그 다음에 처분 실명제. 그 다음 처분할 때는 상대방에게요,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20점짜리로 이렇게 출제를 해봤습니다. 18번. 그러면 첫 번째 뭘 써야 됩니까? 처분의 방식에 대해서 써야죠.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겠지? 문서주의. 요거는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문서주의가 뭐라고?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지. 네. 예외도 있어가지고 긴급을 요한다거나, 네,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요구시 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또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서로 교부해 주세요. 그러면 문서로 또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서주의죠. 전자문서 이야기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전자문서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그런 거 빠뜨리면 안 되지. 동의가 꼭.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보면 그건 틀린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원칙이 문서인데 문서로 해야지 왜 전자문서로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야 정확한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실제 사례에서 문서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처분의 법적 효과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서로 안 했어. 이런 내용을 위반해가지고, 네, 동의가 없는데 막 전자문서를 했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하자의 정도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봐요. 여러분 간혹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 많죠. 여러분 배운 바에 따르면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 많았단 말이야.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이런 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문서주의라는 것은 대원칙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할 때 문서로 해야지. 말로 하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말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하자니까 이건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무효로 본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뭐야? 실명제. 이렇게 나왔죠? 네, 실제 처분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라. 이제 최근에 우린 행정기관이 뭐 정책 실명제 같은 것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책을 펼 때 실제로 기한했던 사람과 이걸 집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큰 어떤 실책으로 남았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동안엔 그렇지 못했죠. 그건 이제 정책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정책도 하물며 실명제인데 지금 이 처분할 때 대체 처분을 누가 했는지 책임자가 누구 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문서를 보면 어떤 문서에 보면 여기 이제 행정청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행정청 서울시장이다 뭐 누구다 경기도지사이다 행정청 직인이 딱 찍히죠. 그리고 이제 문서의 하단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담당자. 네. 담당자가 누구냐, 직책이 무엇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소속이 무엇이냐, 그리고 연락처 속에는 이제 전화번호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있고, 전자우편 주소 이런 것들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분을 정정하는 거. 처분의 정정에 대해서 써보라 이렇게 돼 있죠. 정정의 개념은 뭐죠? 뭘 잘못 썼을 때 바꾼다는 거야.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 처분이 만약에 잘못됐으면요. 만약에 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한 문서를 다시 만들어서, 그리고 행정청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행정청의 명의로 다시 처분 문서를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는 별것도 아닌 잘못인데 너무 그렇게 절차를 다시 밟게 하면 행정에 낭비를 가져올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 절차법은요, 그냥 간단히 정정하는 형식으로만 고칠 수 있도록 해놨어. 처분에요, 오기오산과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체 없이 정정만 하면 됩니다. 정정해가지고 이것을 정정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알리면 돼요. 통지하면. 내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네, 명백하게 오기, 잘못 기재했다는 거야. 잘못 기재했다는 거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전쟁은 6월 25일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한국 전쟁은 10월 1일에 일어났다라고 썼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오기야. 그러면 그걸 그냥 6월 25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오산은 잘못된 계산이지.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50 더하기 50은 100인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뭐 150이다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오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부분만 정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정했다는 사실은 상대방한테 알려주면 되고요. 네 번째, 뭘 고지에 관해서 설명하라고 돼 있죠.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책에 따라서는 여기 앞에다 이제 불복고지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하고 싶을 때, 권리구제를 다투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타의 다른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야. 뭐 이의신청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가능한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지, 기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돼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나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방식. 이게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같이 집어넣습니다만
이런 것들 20점짜리 낼 수 있어요. 처분의 방식. 요건 좀 약하고, 요것도 약하고. 고지는, 이거는 수십 년, 20, 30년 전부터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20, 30점짜리로. 지금도 여전히 유력하죠. 특히 행정사 시험이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법 기본서에 들어가가지고 고지에 대해서 공부했던 걸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써주면 돼요. 뭐가 생각납니까? 고지를 안 했을 때 효과 다 배웠잖아요. 객관식 공부할 때. 불고지, 오고지 해가지고 오고지, 불고지. 네. 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잘못 알려줬으면 그 기간 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 그러니까 어디에다 제출해야 되는지 기관을 잘못 알려줬으면 그 접수를 받은 행정청은 이걸 정당한 관할이 있는 행정청에다가 이송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써주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문제를 같이 보시죠. 주류 판매업 하면 생각나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였죠. 주류 판매업을 하는 갑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 근거와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근거와 위반 사실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유제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이러한 처분을 했는지 근거. 그죠? 근거. 그리고 위반 사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왜 이러한 처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이유로서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유 제시 또는 이유 부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반드시 처분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 근거가 된 사실 그리고 법적 근거 등을 적시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관할행정청이 이유 제시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논의의 순서가 쭉 봐서 이것도 역시 이러한 사례도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너스로 이유 제시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유 제시의 하자의 치유.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여기 생각나서 써주면 한 5점 더 들어갈 수 있어. 하자의 치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하자의 치유에 관해서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자체에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해서 써주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럼 자, 첫 번째. 이유 제시의 의의를 써주면 되죠. 이유 제시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이제 뭐 개념. 이유 제시란 처분할 때 상대방에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거다. 그리고 왜 이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느냐? 행정의 공정성이나 행정의 뭐 신뢰성이나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유 제시 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은 반드시 처분할 때 상대방에게 이러한 이유를 부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유 제시의 기능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지금 썼는데 뭐 4가지를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2가지나 뭐 3가지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의 입장에서 보면 자의적인 행정을 막을 수 있다.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를 제시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자의적인 행정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그 민원인 입장에, 즉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유를 받아보니까 이유가 엉터리 같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 있죠. 그래서 불복에 어떤 편의를 준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이제 재판을 하는 곳이잖아요.
재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청이 제시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과연 적법한지 정당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심리의 부담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지. 이유가 만약에 제시가 안 돼 있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처벌을 했는지에 대해서 막 당사자 행정청을 불러다가 막 캐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힘듭니다. 절차상. 심리의 편의를 얻는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뭐가 하나 있죠? 네, 당사자를 설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어. 이유를 잘 제시하면. 그럼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여서 수긍할 때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니까 무익한 쟁송을 피할 수도 있죠. 여기 이제 그 서론 부분이니까 이유 제시에 의해서 그게 개념이 무엇이고 상대 행정청은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왜 이러한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제시가 나오면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 이유 제시는 해야 되는데 행정의 경제상 이유 제시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꼭 이유 제시를 강요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 법에 있지요. 이 법에 있지. 일단 그 사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긴급,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청한 대로, 신청한 그대로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니까 생략해도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거나 반복적이야. 그리고 또는 경미한 사안이에요. 아니 뭐 단순해. 누가 보더라도 복잡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니다. 경미한 사항. 근데 더군다나 여기서 상대방이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도 그 이유 자체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뭘 또 이유 제시를 하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 제시를 했다가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긴급성이 있는 처분은 일단 빨리 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써도 되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써주면 좋긴 해요. 요거 두 개는 그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이유 제시해야 됩니다. 자, 알려달라. 요거는 생략, 이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거만큼은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이유는 이유 제시해줘야 돼요. 자, 이제 이유 제시의 사유가 됐을 때, 이유 제시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했을 때, 이유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 제시 구체적. 요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19번. 주류 판매원 면허의 취소 처분을 했는데 그 근거와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그럼 뭔가 애매모호하게 불분명하게 기재됐다는 거야. 과연 어떤 구체적 사건에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분명하게 기재된 거냐에 대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될까요? 자, 대체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원인 사실은 적시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처분의 내용. 어떤 처분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근거는 뭐냐? 처분의 결정 이유. 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 최소한 이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을 설득해서 상대방이 상대방이 불필요한 쟁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자의적인 행정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 이 중에 뭐라도 좀 빠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이러한 행정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놈들이 뭐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함부로 처분했네. 이거 뭔가 잘못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행정심판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요 사안은 판례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셨어요.
네, 주류 면허 취소 사건. 일반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통지를 하는데요. 어떠한 거래 행위로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게 돼 있었어. 그냥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은 주류 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안 되고 도대체 당신이 몇 월 며칠에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했는지 그 내용들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무슨 법률,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도대체 무슨 행위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도록 했다. 따라서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한 판례가 있죠. 그것만 써도 되는데 그 뒤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설사 이러한 처분의 근거나 원인이 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는 나중에 사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빠뜨린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 또 우리 판례의 중요한 태도의 하나입니다. 이유 제시가 불분명하게 되는데 혹시 상대방이 다행스럽게 알 수도 있었어 사실은. 그러나 알았다고 해서 이러한 하자가 갑자기 적법한 것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유 제시가 안 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이유 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유 제시가 없을 때 이유 제시의 결여의 이제 효과. 결론은 뭐예요? 이유 제시가 안 돼 있는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거죠. 위법하다. 근데 어떤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것이냐? 어떤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말은 뭘까? 이유 제시에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누락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유 제시를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이유 제시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요. 이 경우 있죠. 비록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는 이유 제시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략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제시를 안 했어. 이러한 경우를 바로 이유 제시가 결여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하자의 효과를 또 써주면 되는 거야. 처분을 무효로 합니까? 취소로 합니까? 그러니까 판례 입장을 쓰면 돼요. 대체적으로 판례는 이걸 취소 사유로 본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취소 사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여기까지만 써도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5번에 이것이 생각이 나면 다행인데,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생각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생각 나도록 여러분 연습해야지.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라는 것에 어떤 의의를 쓰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를 과연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제 같이 버무려져가지고 여기다 쓰면 돼.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적법해야죠. 행정은 적법해야 되고, 적법성. 그 다음에 행정은 신중해야 되고, 신중성. 따라서 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관점이나 공정성 유지 측면에서 하자의 치유를 함부로 허용하기는 어렵다 이거야. 근데 반대로 행정의 경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치유를 인정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례라는 것은 뭐겠어요? 판례 입장은 원칙적으로 판례도 하자의 치유를 불허합니다. 불허해. 그러나 단 이러한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효율성만 갖고는 인정이 안 돼요. 여기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효율적인 측면이 클 때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게 써주고 만약에 제목을 그냥 하자의 치유로 하겠으면 하자 치유에 뭐 대상 이런 항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절차나 형식의 하자인 경우에는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이야. 절차나 형식이 아니라 뭐 주체나 내용은 안 됩니다. 주체, 내용은 안 돼요. 이거는 이유 제시니까 바로 뭐야? 절차상의 하자지요. 그래서 이제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 교재 해설지는 그냥 이유 제시라고 아예 제목에다 달아놨잖아. 그죠?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그랬으니까 요 항목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사실은 요 이제 시기 막바로 이렇게 하자 치유의 시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학설이 갈리기는 하지요. 학설. 뭐 행정쟁송 제기 이전, 그걸 보세요.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 제기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행정소송 중에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그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그리고 불복의 편의를 부여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바로 쟁송 제기 이전입니다. 이전. 상대방이 최소한 행정심판 제기하기 전까지는 하자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20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